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금, 이건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귀금속이기 이전에 화폐로 사용될 만큼 귀중한 가치를 지닌 금속입니다. 금이 이토록 가치가 높은 이유는 화학적으로 아주 안정되어 있다는 것, 이것 외에도 사실 전 우주에 극히 소량만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채굴된 전체 금의 양은 약 18만 톤.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만약 이 금을 한 곳에 다 모은다면 조금 큰 규모의 10층짜리 빌딩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금의 희소성에 대해서 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황금이 가득한 장소가 만약 어딘가 비밀스럽게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을 당신이 발견한다면요. 옛날부터 분명 금맥을 찾으려고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유명한 전설의 엘도라도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황금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엘도라도는 잉카의 전설 중 사람들을 가장 매혹하는 이야기이자 남아메리카 최대의 미스테리입니다. 금색 황금의 라는 뜻의 스페인어에서 비롯된 이름 엘도라도. 그곳의 전설은 16세기 태양의 제국으로 알려진 잉카 문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데스 고원에서 시작된 잉카 부족은 15세기 무렵 수도 쿠스코를 중심으로 에콰도르, 페루, 칠레에 이르는 땅을 통합한 정말 남미 최대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또 다른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잉카인들의 마추픽추는 이렇게 깎아질 듯한 절벽 위에 세워졌는데 해발 2450m로 일일이 잘라낸 돌을 옮겨서 만든 정말 신비의 도시입니다. 안에는 신전, 궁전,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데 아니, 당시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정교했던지 맞물린 벽돌 사이로 종이 한 장 들어가기 힘들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고도의 문명을 가진 이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곳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유? 이건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잉카인들이 떠나버리고 비어있던 이곳은 1911년 한 미국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됐는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험한 산속에 도시를 만들었는지 또 왜 갑자기 사람들은 사라져버렸는지 미스테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잉카 제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워낙 금이 풍부했던 곳으로 당시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남아있는 유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진으로 감상하시죠. 이것은 모두 금으로 만든 잉카 제국의 유물입니다. 하지만 1532년 스페인의 침략자가 잉카의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몰락의 길에 접어듭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은 16세기 말까지 브라질을 제외한 모든 라틴 아메리카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고 잉카 제국의 원주민을 죽이고 문명을 멸망시키고 가장 중요한 그들의 금과 은을 착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들 중 하나였던 피사로는 탐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잉카 제국의 쿠스코에 입성했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 안을 꽉 채우고 있는 엄청난 양의 금과 문화유산들을 발견합니다. 눈이 뒤집혔겠죠.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잉카 제국의 왕실과 신전, 성벽은 모두 금으로 도금되어 있었고 내벽도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16세기 유럽에서는 금과 은이 이미 엄청난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닌 고가 물건 것에 비해서 잉카에서 금은 그냥 예쁜 장신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사로에겐 눈을 굴리는 곳마다 다들 금이 있으니까 그 병사들과 함께 가까운 마을에서부터 상습적인 약탈을 시작해 결국 잉카 황제의 군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제가 아까 잉카가 굉장한 문명 국가라고 했지만 아니 이와는 걸맞지 않게 이곳이 무기에 있어서는 아직 석기시대 정도의 도구 사용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잉카인들은 고작해야 돌칼 아니면 이런 사진과 같은 나무 몽둥이에 돌을 꽂아서 만드는 무기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스페인은 유럽에서도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특수강철 소재로 만든 검을 쓰고 있었는데 스페인에서 온 피사로의 군대는 180명. 이들이 잉카 제국의 4, 5천 명의 원주민을 다 도륙해버리고
잉카의 황제를 생포합니다. 자, 그리고는 피사로가 제안을 하게 되죠. 한 달 안에 가로 6.7m, 세로 5.2m, 높이 2.4m 이런 거대한 크기의 방을 금으로 채울 수 있는 조건을 내걸면서 네가 금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풀어주겠다. 라고 협상을 하는데요. 이에 잉카인들은 황제를 구하고자 금을 구해와서 조공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피사로가 놀라게 되죠. 생각보다 많은 양의 금이 빠른 시간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금이 어딘가 더 있을 수도 있다란 얘기죠. 그는 탐욕에 눈이 멀게 되고 원주민에게 더 많은 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가 약탈해간 보석을 다 포함하면 약 11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빼앗은 잉카의 금으로 물건은 배에 실어가지고 본국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는 이 금을 다 녹여야만 했는데요. 정말 당시에 루비나 사파이어가 촘촘하게 박혀서 훌륭하게 쇠공되어 있던 예술품들이 이때 안타깝게 소실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금을 착취하고도 피사로는 결국 잉카의 황제를 죽이고 맙니다. 게다가 찬란했던 잉카 제국은 유럽에서 건너온 전염병 때문에 면역력이 없던 원주민 땅을 휩쓸어 버렸고요. 이렇게 침략과 병으로 인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살아남은 잉카인들은 나머지 황금을 숨겨 어디론가 도피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숨겨진 황금도시 엘도라도라는 전설로 불렸고, 이후 피사로가 가져온 금에 깜짝 놀란 유럽인들은 엘도라도를 가서 찾아야 된다 라는 탐험을 멈추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전설은 진화했고, 누군가는 엘도라도가 잃어버린 도시라고 생각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정글 깊숙이 숨겨진 금은 보화로 가득한 나라로 상상하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현재 가장 유력해 보이는 전설의 엘도라도는 먼저 파이티티라는 잉카의 후예가 세운 비밀의 도시가 있습니다. 잉카인들이 쿠스코 동쪽 아마존 정글 어딘가에 이 황금 도시를 건설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몇 가지 정황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2001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마리오 폴리아는 로마 예수회 기록보관소에서 스페인 선교사에 대한 보고서를 발견합니다. 보고서에는 이 선교사가 16세기 중반 교황청에 보낸 편지였는데, 여기서 그는 파이티티라고 하는 열대 정글에 있는 금은 보석이 풍부한 원주민 대도시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파이티티는 잉카 제국의 수도 쿠스코에서 있던 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걸 보고받은 교황청 바티칸은 이것을 비밀에 붙이게 됩니다. 만약 이게 알려지면 더 많은 약탈이 벌어질 거라 생각했던 거죠. 이때 교황청의 결단이 없었더라면 엘도라도는 밝혀졌을까요? 어쨌든 정글 한가운데 존재한다는 금의 도시 엘도라도 파이티티를 찾으려는 고고학자들 또는 황금 사냥꾼들의 시도는 계속됩니다. 그러다 2001년 아마존 정글에서 잉카 제국에서 사용하던 도자기의 일부 조각이 발굴됐고, 이를 토대로 고고학자들이 붙어서 합동 연구를 진행하지만 끝내 파이티티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유력한 엘도라도가 존재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까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이곳은 콜롬비아의 구아타비타 호수입니다. 실제로 16세기부터 수백 년간 정말 많은 탐험대가 이곳을 찾으려 했고 목숨까지 빼앗겼던, 사실 21세기 들어서까지 실제 엘도라도로 여겨지던 장소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16세기 콜롬비아 북쪽에 거주하던 무이스카 종족이 이 구아타비타 호수의 연안에 모여서 어떤 신비로운 의식을 했는데요. 의식은 먼저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부족장이 황금으로 장식된 이 뗏목에 올라타고는 호수 중앙까지 갑니다. 그리고 나서 족장이 입던 옷을 벗고는 온몸에 금가루를 뿌려서 금칠을 하죠. 이후 준비해온 금과 에메랄드를 호수에 집어 던지면서 이 의식은 이 종족의 번성을 기원하는 겁니다. 금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실제 이 의식은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모양을 이렇게 금으로 세공해서 만든 아주 귀중한 보물이 존재합니다. 엘도라도의 보물이라고 불리고도 있죠. 그러다 보니 이 보물을 보고 와, 엘도라도, 이 구아타비타 호수만 찾으면 우리에게 엄청난 금을 가져다 주겠구나 하는 꿈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족장만 했던 게 아닙니다. 족장이 금을 뿌리고 또 호수에다 버리는 이 의식을 끝내면 이후 이 호숫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다 황금을 몸에 뿌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황금을 호수에다 버렸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아주 호화로운 의식이죠. 소위 금낭비 의식. 이게 해를 거쳐서 몇 년, 아니 몇백 년간 지속되었다면 이 호수의 바닥은 금으로 가득 찼을 거고, 이 소문을 들은 눈이 먼 스페인 정복자들은 안데스 산맥에 빠르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무이스카족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의 탐험자 곤잘로는 무이스카 부족을 침략해 금과 에메랄드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때까지 그들을 고문했고요. 이후 금, 에메랄드, 또 금가루가 담긴 자루까지 약탈해갑니다. 심지어 원주민들을 죽이기 전 그들의 얼굴에 하고 있던 귀와 코걸이 장식을 그냥 잡아당겨서 가져가는 것도 잊지 않았죠. 자,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호수 밑에 가라앉아 있는 금이었습니다. 곤잘로는 이곳에 도착을 해서 이 금과 보석들을 꺼내기 위해 이곳에 있던 원주민들을 노예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간 체인화시키죠. 손에 손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산끝까지 연결을 시킨 다음에 호수의 물을 꺼내는 물통을 전달하게 했고요. 그것을 산 꼭대기 넘어 반대편에 버리게 하는 노동을 3달 동안 지속합니다. 결국 수심 120m에 달하는 깊이의 호수면이 다 없어질 수는 없었고요. 겨우 2.7m 정도만 줄였을 뿐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수백 개의 금덩어리와 보석들을 채집하는데 성공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시도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21세기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호수물을 거의 다 빼내서 더 이상 구아타비타의 호수에 남아있는 황금이 없을 거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아니야, 여기가 엘도라도가 아니었을 거야, 진짜 황금도시 엘도라도가 있을 거야 하는 탐험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을 얻고자, 금을 차지하고자 엘도라도를 찾아 헤맨 사람들의 이야기는 영화에서도 단골 소재입니다. 하지만 그 탐욕의 손길이 누군가의 문명을 무참하게 파괴했고 착취했고 무고한 희생이 따랐다는 점, 또한 가치가 높은 예술품들도 사라졌고 엘도라도를 찾아 헤매려다 죽음과 실종으로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엘도라도는 꿈의 황금 도시가 아닌 원한이 가득한 저주받은 그런 곳 아닐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파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감이 무슨 보석의 종류인가 싶지만 저처럼 오컬트나 미스테리 마니아라면 분명 한 번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제트기처럼 생긴 모형, 워낙 유명한 유물이죠. 기원전 800에서 500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2500에서 2800년 전 킴바야 문명 시기에 제작된 황금 공예품입니다. 그런데 한눈에 딱 봐도 뭔가 좀 의심스럽지 않은가요? 미국의 동물학자 이반 티 샌더스는 1960년대 콜롬비아의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킴바야 유물들을 접한 후에 아니 어떻게 그 옛날에 비행기 모형을 만들 수 있었을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시대를 벗어나 발견된 장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유물을 뜻하는 말로 out of place artifacts, 약자로 오파츠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이런 비행기 모형을 만들었을까요? 혹시 미래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실제 이 유물은
초고대 문명설 또는 UFO 주장에 강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논란 속에 있던 킴바야 유물은 이후 조사를 통해 비행기가 아닌 물고기 형상을 본다는 장신구라는 게 밝혀지죠. 좀 아쉬웠는데요. 전혀 미스테리한 일로 볼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오파츠라는 이 단어를 붙일 만한 의문스러운 유물들이 지구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학자들이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통 미확인 동물학자, 고대 우주 비행사 신봉자, 지구 창조설자, 그리고 저 같은 미스테리 마니아들에게는 늘 이목을 끄는 주제가 바로 오파츠 미스테리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당시에 만들었다는 게 도저히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오파츠라고 불리는 물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유물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발명된 안티키테라 기계. 이건 1900년 에게해의 안티키티라 섬 앞바다에 있던 난파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유물을 가지고 있던 난파선이 무려 기원전 87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또한 기원전 150에서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요. 이게 만들어진 곳은 그 당시에 기계공학과 천문학의 중심지였던 로도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문의 안티키테라 기계를 실은 배가 로마로 향하다가 난파가 돼서 해저에서 오랫동안 모습을 감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발견되고 나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걸 알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50년간 그 비밀은 풀리지 않았죠. 시계 아닐까? 라고 추정했지만 이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이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사진은 엑스레이로 이 유물을 찍은 모습인데요. 촘촘하게 32개의 복잡한 톱니바퀴로 구성된 아주 심상치 않은 구조. 학자들은 이게 도대체 뭔지 아주 오랜 시간 연구를 한 후에야 드디어 알아냅니다. 이건 아주 고대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움직임을 가진 달력 장치였습니다. 여기에는 태양, 달, 행성의 움직임을 계산하게 해서 4년에 하루 정도 날짜가 늦게 돌아가도록 돼 있어서 지구의 365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능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아니, 기원전 150, 100년경,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태양계가 돌아가는 것을 측정했다는 말일까요? 이 사진은 학자들이 안티키테라 기계를 재현한 모형입니다. 이 모형만 봐도 그 당시 고대인들의 기술력과 정교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오파츠를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도 등록이 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이건 1999년 보물 사냥꾼들이 독일에서 발견한 청동 유물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기엔 뭐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기원전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죠. 아주 이전보다 더 오래전 유물입니다. 그런데 이건 인류 최초로 우주의 현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원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직경은 30cm, 청동판에 금으로 태양과 달, 별자리 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사실 보면 애들이 그린 그림인가 싶지만 이건 문자 기록이 없던 거의 선사시대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청동기 시대 유럽인들의 어떤 천문학 지식, 관측 능력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게다가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중부 유럽은 거의 깡촌이었다고 해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비교적 문명이 잘 발달한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오파츠들과는 그래서 더 차별점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100년 정도 후에 현실의 별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기 시작한 걸 본다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그 시대와 장소에서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었던, 그걸 뛰어넘은 오파츠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다음의 오파츠는
파에스토스 원반입니다. 1908년 그리스령 크레타섬 파이스토스 지역의 미노스 궁전에서 발견됐는데요. 이게 역사상 최초의 인쇄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게 시대를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발명의 진가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묻혀버렸다고 평가되는데요. 자, 파이스토스 원반은 약 기원전 17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3700년 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에 구워진 점토, 지름 15cm, 두께 1cm 정도의 원반인데 이 양쪽 면에 상형 문자들이 나선형으로 새겨져 있어요.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상형 문자의 문양을 본뜬 도장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점토에다가 찍어서 불에 구워져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총 241개의 상형 문자가 기록된 이 파에스토스 원반의 진짜 미스테리는 이게 그 당시에 쓰던 어떤 크레타 문명의 문자가 아닌 새로운 별개의 문자로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자와 암호학자들이 다 해독을 시도했지만 지금까지도 이것의 내용은 전혀 해독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쓴 걸까요? 다음으로는 진짜 미스테리한 이 오파츠계의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메인 페니. 아니, 이 작은 동전 하나가 뭐 그렇게 미스테리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동전이라고 하면 한 개가 아니겠죠. 메인 페니의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동전은 11세기 노르웨이에서 주조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자, 문제는 메인 페니가 1957년 미국의 메인주에서 2만 점이 넘는 은화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상하냐고요? 이탈리아인이었던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건 15세기. 그런데 어떻게 훨씬 더 이전인 11세기 노르웨이 은화가 미국에서 발견된 걸까요? 뭐 굳이 학자들이 추정을 해보자면 고대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르웨이 바이킹들이 이미 그린란드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을 했고 빈란드라는 식민지를 건설한 게 있다라는 가설이 있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혹여 여기 진짜 왔다면 선박이 조난당해서 싣고 있던 은화가 미국 메인주까지 떠내려온 게 아닐까라는 추정입니다. 뭐 어쨌든 이 유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콜럼버스 이전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 교류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콜럼버스가 최초 미대륙을 발견했다라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이 뒤집어질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오파츠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유물 한 점으로 역사를 뒤집는 오파츠들이 소개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직 오파츠로 보기에는 논란이 있지만 유물 자체는 진짜라고 인정받은 것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바로 학술적으로 정말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평가받는 피리 레이스 제독의 지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지도죠. 1513년 피리 레이스라는 오스만 제국의 장교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1929년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견되었고요. 이게 그 16세기 당대의 지도와 비교를 했을 때 아니 남아메리카 지역을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묘사해서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여기서 진짜 이해되지 않는 미스테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피리 제독의 지도에 이렇게 얼음이 뒤덮여 있기 전에 남극 대륙이 등장한다라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남극은 인류에서 19세기 넘어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그려진 지도에 이게 등장할 리가 없을 텐데 정확히 여기에 그려져 있었고요. 게다가 더 이상한 건 남극은 이미 1700만 년 전부터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죠, 과학자들이. 아니, 그런데 이 지도에서는 얼음이 없는 상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고 의문이었는데요. 물론 이걸 그린 피리 제독은 나는 뭐 여러 고대의 지도들을 보고 이걸 그렸다라고 밝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남극 부분을 어떻게 추정해낸 것일까요? 이 아담한톡이 1936년 바그다드 근처 마을에서 발견된 높이 15cm 정도의 작은 사이즈입니다. 근데 이건 약 2000년 전 유물로 밝혀졌고 이라크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그런데 4년간이나 도대체 이 항아리가 뭔지를 연구하던 박물관 측에서 아주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대의 배터리와 아주 비슷한 원리를 가진 고대 배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배터리의 원리는 19세기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길어야 뭐 200~300년 전이겠죠. 그런데 2000년 전의 배터리라고요? 일단 특이한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면 안에는 구립한 원통, 가운데는 쇠봉이 달려 있습니다. 이 안에 부식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걸로 봐서 이제 항아리 안에다가 포도주를 넣고 이것으로 전해질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구조가 현대의 배터리 기본 원리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제 과학자들이 복제품을 만들어서 이 표면에 전류가 실제로 흐를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했고 그 부분을 확인하게 되자 이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앞서 나간 과학기술이었던 겁니다. 일명 바그다드의 배터리. 이후에 계속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단지 안에서 파피루스 섬유가 확인되면서요. 이건 배터리가 아니라 파피루스의 부패를 막기 위해 철제 고정봉을 단 건데 이게 우연히 뭐 배터리와 구조가 비슷하게 된 거 아니냐라는 가설에 힘이 실립니다.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우연히 만들어 놓은 것이 현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너무 과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이게 딱 어디에 쓰이던 물건이다 라고 하는 건 정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스테리로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소개할 유물은 고대 화강암의 구멍 자국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화강암에다 이렇게 정교한 원형의 구멍을 낼 수 있었을까요? 요즘 시대의 화강암은 날카로운 철 톱니로 절단하는 만큼 단단한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정교한 모양의 원형을, 게다가 여기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보면 이건 더 미스테리해집니다. 그 당시 기술로 돌에서 이렇게 원 기둥 모양만을 떼어냈는데요.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공정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사실 이 원통에는 어떤 기구의 흔적까지 남아있어요. 촘촘한 나사산이 있죠. 그 당시에 화강암의 이 단단한 강도를 버티면서 거기 나사산까지 남길 수 있었던 도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제조법과 공구에 대해서는 후대에 전수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으로 했던 걸까요? 우리가 모르는 혹시 최첨단의 어떤 기술을 그들이 어떤 사유로 받아들였다는 걸까요? 어쩌면 이 유물들은 그저 박물관에서 봤다면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시기상으로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거나 그때의 기술력이라고 믿을 수 없는 물건들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파츠가 외계의 힘을 빌려서 전수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 토미에서 이 벽화에, 동굴 벽화에 우주인과 비슷한 모습이 그려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음모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획기적인 고대 유물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의문을 품고 과거인들의 지적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꼭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만 최고의 발명품과 뛰어난 천재가 나타나는 법은 없으니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사진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인데요. 보통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도대체 인간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이게 하나하나 돌을 쌓아가지고 올린 건데
이 하나하나의 돌도 어마어마한 크기거든요. 이 돌들을 과연 누가 옮겼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실제로 보지 않으셨다면 돌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실 텐데요. 그래서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성인 남성, 그것도 외국인 같은데 외국인이 상당히 키가 클 텐데 돌 하나하나가 사람의 키 정도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키 정도고 가장 큰 이 이집트의 사진을 보시면,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람이 어디 있냐면 여기 사진 중간에 여기 있죠. 여기 아주 점처럼 요만큼 보이는 거 있죠. 요만큼 보이는 게 지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라미드는 지금 이렇게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이 피라미드의 규모가 엄청나다는 거 여러분 실감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를 이렇게 차곡차곡 구성하고 있는 이걸 도대체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들려면 보통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 텐데 얼마나의 기간 동안 이거를 완공했냐는 거죠. 자, 이 사진을 보시면 피라미드 건설에 사용된 돌은 대부분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석회암은요, 이 석회 물질이 굳어서 된 퇴적암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른 그 돌들보다는 좀 비교적 무른 편이에요. 그래서 가공하기가 쉽죠. 그래서 돌에다가 나무로 된 쐐기를 박아가지고 물을 부어 넣어주면 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부피가 이렇게 커지면서 돌이 착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방법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이 돌을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른 돌을 도대체 어떻게 운반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그런 가설들 중에서 이제 가장 신빙성을 얻는 게 뭐냐면, 피라미드가 건설되는 장소까지가 최소 50km에서 900km 정도의 거리가 돼요. 근데 개당 한 개 한 개의 돌이 약 2.5톤이에요. 여러분 1톤 트럭 아시죠? 1톤 트럭이 보통 야채 장수 아저씨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트럭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5톤이에요. 이 하나당 돌이 2.5톤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나르냐는 거죠. 근데 그때 아마 강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나일강 주변에 이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일강의 흐름을 타고 배에 옮겨져서 이게 좀 더 쉽게 거리를 옮겼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배가 나를 수 있는 그 돌의 양이 약 150톤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요? 프랑스의 한 건축가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바닥부터 43m 정도 되는 지점까지 외부에 경사로를 만들어서 그걸 이용해서 이 경사로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돌을 운반해가지고 돌을 계속 지어내는 거죠. 위로 올라갈수록요. 그 이후에는 피라미드 외벽에다가 나선형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피라미드에 여기 이렇게 나선형으로 경사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돌을 운반했다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 주변에 저 정도의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용했겠어요? 여기에 대한 건 여러 가지 건축가들과 과학자들이 여전히 가설로만 추론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기원전 2500년경정에 쿠푸왕이 건설했다고 알려진 바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진,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큰 일명 대피라미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147m의 이 2.5톤들의 돌들이 약 230만 개가 쌓아 올려져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죠. 230만 개. 그런데 이제 고고학자 헤르토도스의 주장에 따르면 돌을 나일강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면 최소 10만 명의 일꾼들이 20년간 건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장에 반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봐라. 이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230만 개의 돌이야. 그런데 이걸 20년 동안 만들려면 2초에 하나씩 돌이 쌓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중기라 그러나요?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지어. 그래서 이건 10만 명의 일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총
50만 명 정도가 있어야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감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시간과 이런 걸 가지고 이 피라미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비밀을 풀어보려는 관점이 있는가 반면 또 다른 가설이 존재합니다. 이 피라미드의 규모는 너무도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이집트인들, 인류가 아닌 그 외 다른 누군가가 이걸 건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2012년입니다. 사진작가 그레고르 스포엘이라는 사람이 거대한 크기의 한 손가락 미라 사진을 공개하게 돼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손가락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이 36cm나 돼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이게 36cm면요. 보통 뭐 한 30cm가 이 정도, 요 정도 된다고 보는데 요건 보통 사람의 한 4-5배는 되는 길이에요. 최고 길이에. 그런데 이 사진작가 스포에리가 이 거대한 손가락을 도대체 어디서 났냐 했더니 이걸 이집트의 한 도굴꾼으로부터 입수했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도굴꾼한테 가봤어요. 너 이거 어디서 났냐 했더니 1962년 이 이집트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 지역의 한 고분에서 몰래 가져왔다고. 그러다고 혼자 오랫동안 보관해온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36cm의 손가락을 누군가가 진짜 가지고 있었다면 과학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을 때 그 사람의 몸의 길이는 약 4m 50cm 정도 되는 거인의 거구 정도라고도 할 수 없는 인간일까 과연? 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몸집인 거예요. 4m 50이요.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당시에 상당한 주목을 끌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오래전부터 이집트의 기자 지역에는 거인족이 존재를 했고 그 거인족들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다라는 가설이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손가락 미라가 발견이 되면서 그 가설이 좀 더 신빙성이 높여지게 된 거죠. 하지만 손가락 하나가 발견됐다고 우리가 거인이 있었다고 쉽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거인족의 존재는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집트의 18왕조 시대의 재상이었던 레크미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족이다 보니까 그가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에 남아져 있는 벽화의 그림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이제 노예들 또는 일꾼들이 네모난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옮기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이 돌 같은 경우에는 피라미드를 지을 때 사용됐던 그 2.5톤의 돌과 같은 형태였던 거예요.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돌을 왜 옮겼겠어요? 피라미드를 만들려고 옮겼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2.5톤의 돌 하나의 크기는 보통 사람의 키와 맞먹을 정도예요. 그리고 굉장히 크죠. 그냥 들을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레크미르의 고분에 있는 벽화에는 돌을 메고 가는 사람이 돌보다 훨씬 크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일반 인류의 모습으로는 2.5톤의 돌을 간단하게 어깨에 끈으로 메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벽화 속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4m 이상의 거대한 키의 거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 거죠. 이것만으로도 아직 약하죠. 이 레크미르의 벽화에는요, 이 거인 그림 말고도 또 다른 거인 그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자, 바로 이런 그림들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인들이 그려져 있고, 여기도 일반인들이 그려져 있고, 이 지금 무언가를 나르는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즉, 일반인들과의 사이즈가 좀 다르다는 거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시면 기린을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기린의 묘사 옆에 이 사람의 모습이 상당히 키가 크게 묘사가 돼 있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당시만 해도 뭐 원근법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냥 사람을 좀 더 중요시해서 그림이니까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냐 하지만 더 문제는 일반 사람의 모습은 작게 그려놨다는 거에서 이건 일반인들이 아니라 거인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게 발견됐어요. 이 이집트 기자 지역에 있는 한 돌에서 거인족의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 손 지문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 돌이 중요해요. 이 돌이 피라미드의 재료로 쓰이던 바로 그런 돌이거든요. 근데 그 표면에 이 지문의 길이가 25에서 35cm로 추정이 되는 이 지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의 크기로 봤을 때 이 돌을 만지고 있던 이 사람의 손가락 길이 정도가 35cm가 되지 않느냐? 그럼 거인 아니냐? 도대체 그럼 이 지문은 거인이 아니고서 누가 만든 거냐? 이렇게 한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있는 기자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벽화라든지 또는 뭐 손가락 미라라든지 또는 이런 증표가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거인들이 지은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도 거인의 존재 여부는 아직 우리가 믿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2005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비밀리에 거인 유골을 발굴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지금 거인족을 찾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건 이제 1960년대인가요? 이 공개된 사진인데 엄청난 키와 덩치의 유골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일반 사람과는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만약 진짜 누군가의 유골이라면 거인이 정말 존재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제가 사실 이 거인족에 대해서 다음에 미스테리 편으로 한 번 더 다룰 텐데요. 이건 남아공에서 발견된 일명 신의 발자국이라고 이름된 그 어떤 누군가의 발자국입니다. 근데 이게 발자국의 길이 자체가 1.2m의 그 크기예요. 게다가 이게 몇 억 년 전에 이제 형성이 됐다고 밝혀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 달리 거인족들이 지구에 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다시 피라미드 얘기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누군가 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를요. 특히 지금 보시고 있는 건 그 쿠프왕의 대피라미드예요. 그런데 이게 이집트의 왕조가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조가 생기기 훨씬 이전의 시기에 이 기자 지역에 점령해서 살았던 또 다른 거인족들이 건설해 놓은 게 아니라라는 주장이 어찌 보면 조금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원전 1500년에서 2000년 전에 이집트 왕족들이 피라미드를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사실 그 훨씬 이전인 5000년 전에 거인족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고 이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거인족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사라져버렸는데 후대에 이집트 왕족들이 이 피라미드를 어떤 무덤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보시면 왜 하필 기원전 5000년일까요? 기원전 5000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냐? 여기 또 다른 이제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핑크스예요. 스핑크스를 오랫동안 조사해왔던 한 지질학자가 이 표면에 굉장히 많은 침식의 흔적들이 발견된다고 해요. 침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비나 뭐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돌이 깎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침식의 흔적 중에는 특히 눈과 비에 의해서 이 몸체 표면에 많은 침식 흔적이 남아있다고 밝혀졌는데 생각해보면 기원전 3000년 전에 이 이집트 기자 지역에 대규모의 눈이나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여긴 사막 지역이에요. 오랫동안.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눈과 비의 자국이 있을 수 있어? 기원전 3000년보다 훨씬 이전의 시기에 만약 이게 있었다면 그럼 그때 당시에는 기후가 달랐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스핑크스가 빙하기가 막 끝난 시점인 기원전 7000년경에 건설된 게 아니냐라고 추정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가설이고 추정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피라미드도 스핑크스도 이집트가 만든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거인족들이 만든 건데, 과연 이 거인족들은 어디에서 왔느냐가 이야기가 되면서 혹시 이 거인족들이 외계의 어떤 다른 행성에서 온 게 아닐 것이냐, 그리고 그들이 당시에 그런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정말 미스테리 같은 미스테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정말 피라미드는 외계에서 온 거인들이 만든 걸까요? 모든 건 가설이고 미스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집트와 관련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단연코 세계의 미스테리라 불리는 고대 왕들의 무덤 피라미드겠죠. 이 거대한 삼각뿔은 사진으로만 봤을 땐 크기를 짐작하기 어려우시겠지만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는 돌들 하나당 약 2.5톤가량이고요. 특히나 가장 크고 오래된 기자 대피라미드는 무려 230여만 개의 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워낙 대형 건축물이기 때문에 도대체 고대에 어떻게 쌓아 올렸는지 많은 가설과 추측들이 있었고, 일각에서는 이집트 벽화에 인간이 아닌 듯한 정체의 그림을 찾아내면서 피라미드는 외계인이 고대인들을 도와서 쌓아 올린 거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의 오랜 조사와 연구 끝에 피라미드는 당시 나일강이 범람한 기간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농부들을 위한 일종의 실업정책이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공사에 참여했던 인부들의 참여 일지나 보수, 그리고 파업에 대한 기록물이 발견되면서 미스테리가 풀리는 듯 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어떻게 건축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판정되지 못했습니다. 가설만 있을 뿐이에요. 전 세계인들에게 정말 최고의 미스테리이자 관광지인 피라미드는 이상하게도 파면 팔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는 점. 먼저 그 하나의 예로 과거 쿠프 왕의 피라미드에서 왕의 묘실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의 시신이 있어야 할 석관이 텅 비어 있었고요. 왕의 미라와 함께 묻혔던 보물 또한 없어진 상태였죠. 없어진 건지 원래 없던 건지, 그렇다면 이 방은 왜 존재하는 건지.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 공간이 왕의 무덤이 아닌 그저 왕을 기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문득 피라미드 내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숨겨진 공간이 존재하지 않을까 추측했습니다. 이후에 일부 학자들이 피라미드 속 비밀 공간에 대해 굳게 믿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수년을 힘썼지만 그렇게 많은 소득을 얻진 못했어요. 그나마 2017년 피라미드 내부를 연구하는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 팀은 쿠프왕 대피라미드에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을 발견했다고 발표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중세시대에 이 피라미드 속의 보물을 약탈하기 위해 아랍 왕조의 한 왕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 흐레로 3개의 방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중앙에 위치한 쿠프왕의 방, 그 비어있었던 곳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복도처럼 연결된 공간, 여기를 대회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까지 왕비의 방이 발견됩니다. 그러다 한참이 지나서 쿠프왕 왕의 피라미드에 뭔가 더 있다 계속 연구하던 중에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까지 총 4개의 방을 찾아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사진 속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넓게 칠해진 부분이 지난 2017년 이곳에서 새롭게 발견된 곳입니다. 참 피라미드 파도 끝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이 정확히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마크 레너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공간이 이 피라미드 상부 무게로부터, 그러니까 대회랑 그 복도 같은 부분에 지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워둔 건축학적인 공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거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의미 없는 건축학적 공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게 아니냐?
분명 이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2020년 지금까지도 연구팀은 이집트 고고청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근데 업데이트 발표는 없지만 어쨌든 이 대피라미드 속에 미지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피라미드가 오래된 미스테리라 하도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죠. 미스테리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런데 이 비밀의 방들보다 더 놀라운 주장도 있습니다. 이집트 사막에 숨겨져 있는 거대한 지하 미로, 지하 미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도시의 존재 여부입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면 왜 여태 몰랐겠느냐?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지하 미궁, 기원전 5세기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역사서에서 처음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BC 448년 이집트 지역을 여행했다가 거기에 대한 기록담을 서술하게 되는데, 내용에 따르면 모이리스 호수에서 남쪽으로 약간 떨어진 악어의 도시 근처에 지하 미궁이 있는데 말로는 표현 못할 아주 훌륭한 건축물이었다고 말하죠. 게다가 이건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미궁은 총 2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약 3,000여 개의 방이 있고 그 방들 중 반은 지하, 나머지 반은 지하 방의 위층,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나는 2층에 있는 방들을 볼 수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것들은 왕들의 관과 신성한 악어들의 관이 안치되어 있어 외부인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고 했다. 지상에 있는 방들은 사람이 지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 미궁 안에는 흰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앞마당이 있고 미궁의 끝에는 약 70여 미터에 이르는 피라미드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동물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미궁에서 지하도를 통해 피라미드 지하로 갈 수 있었다. 그냥 지어냈다고 말하기엔 너무도 세세한 묘사였죠. 그런데 이런 기록이 단 하나였다면 우린 쉽게 믿지 못했을 겁니다. 또 다른 유명 역사가들의 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헤로도토스가 처음 그곳을 다녀온 지 400여 년이 흐른 BC 60년에서 57년경 이집트를 여행했던 그리스 역사가 디오도루스 또한 미궁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엄청난 규모의 방들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고요. 방들이 미로처럼 되어 있어서 쉽게 출구를 찾을 수 없었다라는 점과 이 엄청나고 훌륭한 건축 기술이다 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를 방문했던 그리스의 지리학자 스트라본의 저서에는 미궁 바로 옆에는 이것을 건설한 왕의 무덤이 있고 미궁은 안내원 없이 다닐 수 없을 만큼 넓고 복잡하다. 모든 방의 천장이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로마의 역사가인 가이우스 데 폴리니우스 또한 스트라본이 이집트를 방문한 후 100년쯤 후에 이집트를 방문했는데 여기에도 미로를 목격했다라는 그 기록담이 그의 저서 박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궁에 총 90여 개의 계단이 있었고 수많은 회랑들, 그러니까 회랑이라는 건 사원이나 궁전에서 왜 이렇게 지붕이 보일 수 있게 긴 복도를 그러니까 지붕이 덮여있는 긴 복도를 만드는 건데 이런 통로들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17세기에 와서는 예수회의 사제이자 뛰어난 고대 이집트 연구가였던 아타나시우스 키르어가 이 지하 미궁의 대생을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죠. 이 그림을 보면 헤로도토스가 설명한 미궁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아주 먼 옛날부터 계속 저서에 등장하는 지하 미궁. 그런데 왜 우린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이게 있다 믿고 끊임없이 존재를 밝히려고 노력했죠. 심지어 1888년 플린더스 페틀이라는 고고학자는 내가 이 위치 찾았다 라고 밝혔지만 그걸 특정할 수 있는 파편들이 너무도 적었기 때문에 그게 예전부터 헤로도토스가 말한 지하미궁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왜요? 도대체 왜 여태까지 이게 발견이 되지 않았는데요? 학자들은 일단 미궁이 처음 목격된
그 이래로 수천 년이 흘렀고 그동안 지하 미궁이 이집트의 거친 모래에 파묻혀서 매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실제로도요, 지금껏 발견되었던 많은 유적들이 19세기에 와서야 모래 속에서 발견이 되었고, 스핑크스 또한 수차례 모래에 파묻혔다가 드러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 이게 이렇게 미로 도시가, 그것도 반지하 미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면 충분히 이론상 가능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이집트의 비밀을 밝히려는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발굴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가장 최근인 2006년에 벨기에와 이집트가 공동으로 참여한 한 발굴팀이 이 미궁을 찾아냈다고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근처에서 오랜 조사 끝에 미궁의 시작점으로 추정되는 입구를 발견했고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립니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학 전문지에 게재가 되었고 벨기에에서 공개 강연이 열리기도 할 만큼 정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이집트 정부와 문화부 그리고 고고학 최고의 평의회까지 돌연 이 지하 미궁의 수색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세계의 발견일 수 있었는데 막 흥분해하던 벨기에 조사팀 루이 드 코르드는 이집트에다가 발굴 허가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지만 어쩐 일인지 끝끝내 허가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거대한 건축물 발굴을 눈앞에 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코르디가 직접 웹사이트를 개설해요. 그리고 이 지하 미궁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진 거죠. 지하 미궁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왜 그럼 이집트 정부가 발굴을 꺼려하고 마치 무슨 비밀을 숨기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냐 하면서 강하게 여론도 조사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학자들은 과거 이집트 정부가 발굴과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이걸 줄이기 위해서 좀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대한 건축물이 진짜 존재한다면 오랜 시간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섣부르게 작업을 할 경우에 뭔가 실수가 있다든지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좀 안일한 자세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이 미궁이 위치한 곳으로 추정되는 근처 지역이 모아리스 이제 호수 강인데 여기는 대부분 말라 없어진 상태예요. 그리고 하와라라고 불리는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여전히 지하 속에 파묻혀 있을 미궁, 그 웅장한 모습, 그리고 한때의 기세, 어쩌면 우리가 발견해 주길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집트 정부의 허가가 떨어져야만 가능한 발굴입니다. 그들은 늑장을 부리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이집트의 지하 미궁을 눈으로 보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63년 터키의 카파도키아 지역의 평화로운 어느 주말이었어요. 한 농부가 바쁜 일과로 미뤄왔던 지하실을 수리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수리를 다 하고 나서 대충 정리가 끝났는데 허물어져 있는 벽을 수리하려고 그곳을 뚝딱이던 중 한쪽 벽이 뚫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가 뚫린 벽 뒤쪽을 살펴보자 그곳에 작은 방처럼 보이는 곳이 발견되었어요. 그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고 벽 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라? 그곳에서 서늘한 공기가 새어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즉, 이곳은 밀폐된 곳, 단순한 하나의 공간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는 계속 그곳을 파내려 갔고요. 이 방의 다른 쪽에 또 다른 통로가 있었고 그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자 더 많은 방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곳의 지도를 살짝 보실게요.
지하로 파내려 갔던 그곳이 이렇게 넓은 곳에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곧 학계에 보고가 되었고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위해서 이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점점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그곳은 무려 깊이가 85m, 지하로 85m라는 것은 우리 건물 11층에 해당하는 그런 깊이입니다. 거대한 지하 도시가 생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곳은 이후에 깊은 우물이라는 뜻의 거대 지하 도시 데린쿠유로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이곳이 만들어졌을까요? 너무도 아쉽게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곳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발견된 선사시대 유물을 연구해 봤을 때 맨 처음 이곳에 살게 된 시점은 약 4,000년 전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200년까지 그곳을 지배했던 히타이트족이 처음 지하에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히타이트족,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그런 단어인 것 같은데요. 히타이트족은 북쪽에서 아나톨리아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었는데 현재의 터키 카파도키아 지역으로 이주를 해왔고 강력한 철기 문화, 기억나시죠? 이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오랜 시간 이곳을 지배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터키라는 지역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거점이자 통로였고 이런 특성 때문에 히타이트족은 계속해서 침략을 받았고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죠. 그러다 결국 소규모 집단을 제외하고 민족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프리기아인들이 새 주인이 되고 페르시아인, 마케도니아, 그리스, 시리아까지 많은 문명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싸웠고 계속해서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서기 17년 이 지역은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지배하에 놓이게 됐는데 이때 지하도시가 간절히 필요해지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종교 때문에 죽음을 당하는 시절이었는데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지하로 숨어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었죠. 이후부터 지하도시 데린큐는 도망자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보기만 해도 경이로운 이 거대 지하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연환경인데요. 수백만 년 전 선사시대 때부터 이 카파도키아 지역에서는 화산 활동이 아주 활발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지역은 오랜 시간 동안 용암과 화산재가 층을 이루면서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이런 대지가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용암층과 화산재가 번갈아서 덮인 땅속의 모습은 이 데린쿠유 같은 기가 막힌 지하 공간을 만들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화산재로 이루어진 그 부드러운 응회암층이 우리가 힘들여서 막 돌을 파내지 않아도 땅을 파기 쉽게 만들었고요. 게다가 공기를 만나게 되면 단단하게 변하는 특성까지 있다 보니까 벽을 형성할 수 있었고요. 파낸 땅 위로는 다시 단단한 용암층이 자연스럽게 지붕을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추측해 봤을 때 처음 선사시대 인간이 이 지하에다가 작은 방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식의 작은 방을 맨 처음 만들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돌이나 동물의 뼈로 땅이나 벽을 막 파기 시작했더니 이거 생각보다 쉽게 파지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밤에는 막 이렇게 맹수나 추위가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하로 쉽게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고 점점 지하 공간이 깊게 그리고 넓게 확보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워낙 다양한 문명들이 왔다 갔다 이주를 해오면서 이 흔적들을 보고
자신들도 땅 위의 집과는 별개로 지하에 좀 더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갔을 거고, 그곳에 귀중한 것을 보관하거나 피난하는데 사용하면서 이곳이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더 먼 훗날에 이 박해받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피난처로, 터전으로 삼게 되면서 지금의 더 넓고 체계적인 형태로 개발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링쿠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좀 더 이곳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데링쿠유 내부의 일부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1963년 처음 발견되고 나서 학자들이 이 지하도시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크고 깊은 도시의 규모보다 더 놀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 지하도시가 얼마나 체계적이었고 또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나서부터였는데요. 여러분, 지하도시를 생각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어둡고 답답하고 습하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지하로 파내려가기만 하면 뭐해? 그 밑에 우리가 뭘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데링쿠유에 들어가 보면 생각보다 상쾌한 공기에 놀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지하 도시 아래 이런 식의 큰 우물이 여러 군데 파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우물을 따라서 지상까지 연결되는 거대 환기구가 존재합니다. 이 환기구와 연결되는 보조 환기 장치가 무려 52개나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지하 깊은 곳까지 파져 있다 하더라도 지상에서의 신선한 공기, 신선한 물 공급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내부 기온은요, 평균 15도를 유지할 수 있었고 1년 내내 신선한 물까지 공급이 됩니다. 또 특별한 위협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올라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지하에 공급을 하기도 했고, 음식을 가지고 내려와서도 아래는 선을 하니까 충분히 음식이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데링쿠유의 사진들을 제가 좀 더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렇게 곳곳에 방들과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약 200여 개가 넘는 방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공간은 최소 2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아까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이 단면적인 사진을 보시는 것보다 어쩌면 이런 규모를 보시는 게 이 전체적인 규모를 보는데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물론 거기 2만 명 이상 살았다는 그런 팩트가 아닌 거죠. 수용할 수 있는 넓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각 층마다 용도가 달랐어요. 이제 지하 1, 2층에는 종교시설, 수도원, 침실, 그리고 응접실, 마구간, 식당, 게다가 부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 잠시 보시면 부엌으로 추정되는 아궁이 같은 걸 아마 더 썼나 봐요. 그래서 부엌으로 추정이 되는 공간이고요. 이게 다 존재해요. 지하에 다 존재하고요. 여기서 더 아래로 내려가면 무기 저장고, 은신처, 식량 저장고가 있었고요. 여기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이런 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의 모양과는 좀 다르게 사람의 한 사람만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은신처가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종의 감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죽은 사람들을 시신들을 한데 모아두는 무덤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이곳의 규모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지하 밑에 옹기종기 여러가지 활용도에 따라서 모양을 달리 했다라는 것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가족이나 개인이 사용하던 공간은 작게 있었고 기도나 예배를 드렸을 듯한 공간은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인상적인 것은 이 데린쿠유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 온 사람들의 도시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적의 침입을 막기에 아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내부를 좀 더 보실게요. 이 데린쿠유의 내부에는 상당히 꼬불꼬불하게 길이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작은 암호가 표시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야 처음 온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어떤 부분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법한 아주 굉장히 좁은 문으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런 통로가 군데군데 있어야 혹시라도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좁은 통로에서 한 명씩 적을 죽일 수 있도록 상태를 해놓은 거고요. 막다른 통로 곳곳에 길이 갑자기 막 끊겨 있다거나 또는 깊은 구멍이 파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인데요. 길을 갔다가 갑자기 뚱! 이렇게 막 밑으로 풍 떨어지는, 이게 뭐였냐면 혹시나 올 수 있는 적들에 때문에 만들어 놓은 함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저 정말 여기 보고 너무 신기해서 정말 제가 토요 미스테리 한 일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신기한 건 제가 너무 오래간만에 본 것 같아요. 게다가 각 층마다 90kg에서 300kg이 넘는 거대한 돌문이 존재하는데 이 문은 안쪽에서만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적을 쉽게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적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생각해보면 이 지하 도시에 숨어 살고 있는 이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물이 있었잖아요. 이거 지하로 연결되는 이 우물에다가 독을 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지하 주민들은 이것까지 염려를 해서 지하의 우물이 물이 내려와서 절대로 한 곳에 합쳐지지 않게 설계했다고 해요. 몇몇의 우물 통로는 아예 수면에 닿지 않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대단하죠. 카파도키아에는 이 데린쿠유 이외에도 약 30개가 넘는 다양한 지하 도시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 상황에 대피하기 위해서 길게는 10km까지 떨어진 도시와 이 지하 도시가 연결된 통로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치밀하고 철저한 지하 도시가 완성된 거죠. 그런데 궁금해집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지하 도시가 왜 지금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을까? 이곳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완벽한 조건의 설계 때문에 우리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곳은 지하입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 햇볕을 충분히 쏘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시력을 잃기도 했고요. 어떤 이는 정신적으로 좀 미쳐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곳에서 숨어 살다가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190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기독교가 박해받지 않게 되면서 거주민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가서 살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겠죠. 터키 카파도키아의 데린쿠유, 이곳은요 현재 많은 관광객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방문해 보실 수 있어요. 총 지하 8층까지 발견이 되어 있고 만약 관광객들이 여러분이 방문한다면 지하 4층까지 공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미스테리한 장소는요 터키를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정말 경이롭고 미지의 장소일 수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1000년을 넘게 박해받던 기독교의 성지로도 불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순례의 발길을 잇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를 들어볼수록 저는 정말 이곳에 너무도 방문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이곳을 만나보시죠. 자, 여기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카파도키아 지역입니다.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곳에 지하 도시가 발견됐죠. 아까 보여드렸던 부엌입니다. 관광객들이 줄을 잇고 있고요. 와, 대박. 와, 진짜 카메라 들고 가면 너무도 멋진 걸 담아올 수 있겠네요. 안에 곳곳에 저렇게 공간이 다 있어. 계단도 만들어져 있고요.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아, 좁은 통로. 고불고불 좁은 통로가 있고요. 정말 복잡하다. 여기 가이드 없으면 길을 쉽게 잃겠는데요. 물론 안에 조명이나 이런 철골물들은 이제 이후에 만들어진 거겠죠. 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는 이를 보고 지구 밑에 또 다른 행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미지의 도시 터키 데링쿠유 꼭 방문해보고 싶습니다. 토요미스테리 아래 영상을 클릭하시면 다른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약 BC 1500년 전, 당시 이집트에는 백성들로부터 아주 큰 사랑을 받아오고 있던 공주가 있었습니다. 빼어난 외모를 자랑했던 공주는 오랜 기간 동안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송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공주라는 직함 외에 다른 직함도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아몬라. 아몬, 감춰진 존재라는 뜻이고요. 라는 태양신을 부르는 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신을 섬기는 사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결국 그녀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살아생전 나일강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아몬라 공주는 내가 죽으면 나일강에 묻어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나일강은요,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불리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제였던 그녀가 사후에 이곳에 묻힐 것을 원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유언 외에 또 다른 말도 남기게 되는데요. 누구든 나를 나일강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내릴 것이다. 글쎄요, 유언보다는 약간 저주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몬나 공주가 죽은 후 백성들은 그녀를 미라로 만든 후에 호화스럽게 장식한 나무관에 넣고 유언에 따라 나일강변의 지하 무덤에 매장합니다. 공주는 그렇게 나일강 아래 영원히 잠드는 듯 했죠. 하지만 19세기 말부터 도굴꾼들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의 무덤들이 무참히 파헤쳐졌습니다. 그리고 아몬라의 무덤도 예외는 아니었죠. 수세기간 나일강변에 묻혀있던 아몬나 공주는 처참하게 세상 밖으로 나왔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집니다. 그리고 이내 그 무덤에 갇혀 있던 매장품들은 경매에 붙여지는데요. 때마침 젊고 부유한 영국인 관광객 4명이 이곳을 방문했어요. 그러다가 이 경매 소식을 듣게 됐죠. 신비로운 고대 문명의 물건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귀가 솔깃합니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하나같이 영국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화려하고 신기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뜬 것은 관이었습니다. 아몬나 공주를 담고 있던 이 화려한 관은 분명 관의 주인이 중요한 인물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영국인들은 관의 주인이 아몬나 공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욕이 더 불타게 되죠. 이와 함께 그녀의 유언에 대해서도 듣긴 했지만 이것 또한 그저 신비함만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아몬나 공주의 관에 매료된 4명의 남성은 결국 경매에 다 참여하게 되었고 이 중 한 사람이 600파운드의 관을 낙찰받게 됩니다. 그는 아주 기뻐하면서 일단 이 관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호텔에 배송해달라고 요청을 한 후에 일행과 함께 이집트 관광 일정을 이어가기로 했죠. 경매가 끝나고 몇 시간 후 사막 투어를 떠났던 남성은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사막 쪽을 향해 무작정 걸어갔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실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황당하고 비참한 운명은 경매에 함께 참여했던 다른 3명에게도 찾아옵니다. 한 사람은 그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 이집트인 하인이 이유도 없이 그냥 총을 쐈고요. 거기에 한쪽 팔을 잃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되고요.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고 생계를 꾸리지 못해 거리에서 성냥을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공주의 관은 이후에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게 돼요. 영국으로 옮겨가게 됐는데 한 재력가가 이 물건을 알아보고 사들이게 된 거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재력가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는 일이 생겼던 거죠. 그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무려 3명이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갑작스러운 화재로 인해 이 재력가가 상당량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그도 물론 아몬나 공주에 관한 이 저주를 알고 있긴 했는데 자신은 미신을 믿지 않는다면서 호언장담했었거든요. 결국 그는 계속되는 불행을 피하기 위해 관을 대형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증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게 실제 관의 전체 모습인데요. 관을 운송하던 트럭이 행인을 치게 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관을 운반하던 3명의 인부 가운데 2명이 계단에 굴러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이틀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 박물관 이집트실에 전시된 아몬나 공주의 관이 설치된 그날부터 이곳에서는 밤만 되면 누군가 음산하게 흐느끼며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박물관을 지키던 몇 명의 경비원들이 심장마비 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이후로는요, 박물관 직원들 중 그 어느 누구도 행여 이 저주에 관여될까 이집트실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직원이 용감하게 이곳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다가 아몬나 공주의 관 위에 쌓인 먼지를 털어주게 되는데요. 굉장히 호의처럼 보이는 그의 행동도 아몬나 공주의 영혼의 심기를 건드렸던 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린 아들이 홍역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물론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수년간 내려온 아몬나 공주의 저주에 관해서 그냥 이야기가 불려오면서 전해진 걸 수도 있어요. 우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요, 이렇게 자꾸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박물관 측에서도 더 이상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아몬나 공주의 관은 박물관 내에서도 사람들과 접촉이 별로 없는 지하실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글쎄 이번에도 관을 옮기는 데 참여했던 직원들 중 3명이 다음날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걱정하던 동료 직원이 그의 집을 찾아갔죠. 그러더니 다들 하나같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의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다행히 2명은 얼마 후에 건강을 되찾았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회복 후 출근을 시작했지만 어느 날 아침 책상 위에 엎드린 채 발견됩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사건들. 이런 게 계속되니까 참다 못한 직원 몇몇은 언론에 제보하기에 이릅니다. 이번엔 기자들이 호기심을 품은 채 대형 박물관으로 몰려듭니다. 그중 한 기자가요, 유독 저주의 주인공인 아몬나 공주의 얼굴이 궁금해졌고요. 어느 날 몰래 위라의 얼굴을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돌아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카메라를 가지고 신문사로 와서 곧장 이를 현상했는데요. 놀랍게도 사진에는 미라가 아닌 무서운 얼굴을 한 인간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기자가 너무 놀라서 일단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 며칠 동안이나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동료 기자가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땐 방문이 굳게 걸어 담긴 채 그가 권총으로 자살한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결국 대형 박물관은 더 이상 아몬나 공주의 관을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개 경매에 붙이기로 합니다. 관의 저주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퍼지게 되면서 평소 심령술에 관심이 많았던 언론인이자 고고학자인 윌리엄 티스테드라는 사람 귀에 이야기가 들어가게 됐고요. 그는 결국에 이 아몬나 공주의 미라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는요, 이후에 이것을 뉴욕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1912년 4월, 관은 영국을 떠나 아일랜드를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최신식 호화 여객선에 오르게 됩니다. 당시 이 배는 최신식의 어떤 안전장치를 갖춘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찬사를 받아오고 있었는데요. 호화 여객선은 약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미라를 태우고 영국을 떠나게 됩니다. 배는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지만 나흘 만에 빙하와 침몰하면서 1,500여 명이 넘는 사상자를 만든 끔찍한 사고를 내고 맙니다. 이 배의 이름은 바로 타이타닉호였어요. 공주의 미라를 실었던 배가 침몰했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고요. 이게 저주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게 일게 됩니다. 이에 영국 박물관에서는 아몬나 공주의 미라는 타이타닉호에 실린 적도 없고 대형 박물관을 떠난 적도 없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여론에서는 그래요? 그렇다면 어디 증명해봐요 라고 계속 일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지금 복원 중이다, 지하 창고에 들어갔다 라는 말만 할 뿐 실제 아몬나 공주의 미라를 대중 앞에 공개한 적은 지금까지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대형 박물관을 여러분이 방문하시게 되면 아몬나 공주의 관을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관 뚜껑은 굳게 닫혀 있어서 정말 미라가 그 안에 존재하는지 혹은 타이타닉호에 함께 심해에 가라앉아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몬나 공주의 관 이야기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고 있는 모아이 석상. 아마 미스테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자, 모아이 석상은 어디에 있는 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건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 이스터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초 발견된 날이 1722년 4월 5일. 이게 부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스터 섬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탐험가 야코프 로헤멘 제독이 약 제주도의 한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크기의 섬, 이 이스터 섬을 발견을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가 도착하기 전부터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바다 먼 곳에서 이 섬을 바라봤을 때 무언가 거대한 거인 군단들이 섬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는 조심스럽게 이스터 섬에 착륙을 합니다. 자, 섬에 착륙을 해서 보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을 환영해 주었어요. 그 원주민들은요, 보통의 키에 달해 붉은색 머리털을 가진 백인 계통의 원주민이었다고 해요. 당시 이스터 섬은 정말 황량한 모래로 가득 차 있었고요. 약 3,000명의 원주민들이 좀 힘들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본 그 거인 군단이라는 건 뭔데요? 바로 여기 있는 모아이 석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모아이 석상을 보통 이런 식의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아이 석상이 몇 개나 있는지는 모르실 텐데요. 제가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이스터 섬입니다. 이 이스터 섬에 지금 검정색으로 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게 다 모아이 석상이에요. 대표적인 것만 있고요. 지금 아주 큰 것들하고 작은 것들이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는 모아이 석상이 6개, 7개가 있는 게 아니라 약 887개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는 보통의 숫자가 아니에요. 섬 곳곳에 다 모아이 상이 다다다다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 석상만 보셨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7개만 그 이스터 섬에서 발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석상들이 이 작은 섬에서 사람도 많지 않고 나무도 별로 안 보이는 이 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옮겨졌냐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에 대한 너무나 많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 모아이 상이 사진으로 보니까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가늠이 안 오시죠? 자, 그래서 또 도움이 되는 사진을 가져왔어요. 잘 보세요. 인간이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 모아이 상은 아주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건 아주 작은 것도 있는데 작아봤자 인간의 키의 2.5배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정말 큰 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사이즈가 다 제각각인데 그게 887개가 있는 거예요. 와. 자, 모아이 석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보통 이런 모아이 석상을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보통 사람 얼굴 모양의 석상이에요. 크기는 다양하지만 3.5m 이상 되는 것도 있고 무게가 20톤 가량 되는 것도 많아요. 큰 건 길이가 20m 이상에 무려 90톤까지도 무게가 가는 게 있어요. 자, 이건 톤급이에요, 무게가.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그냥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석상이 같은 각도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러한 석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걸까요? 추정에 의하면 서기 400년 전부터 만들어진 걸로 측정이 된대요.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일단 이스터 섬에 문명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이러한 무언가 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문명이 있었냐? 이것도 밝혀진 게 없어요. 일부에서는 이 이스터 섬이 칠레에서 가장 가깝거든요. 그래서 칠레 지방 주민의 일부가 와가지고 뭔가 막 신적인 숭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미스테리하고 흥미로운 건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살고 있었던 거주민이 외계인과 접촉하게 되면서 그들로부터 어떤 이 조각상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만들었다는 설. 사실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형태의 모아이는 이런 형태도 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스테리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외계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실제로 스위스의 작가 에리히 폰 다이켄이란 사람이 이 섬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해낸 어떤 자료에 의해서 알아냈다고 그가 말을 했어요. 모아이가 모두 다 뭔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이건 지적 생물체인 외계인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왜 이건 당시에 원주민이 만들었던 건 안 되나요? 물론 원주민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당시에 원주민들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그들이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어떤 돌과 연장으로 이런 석상을 조각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런 단단한 재질을 이렇게 부시고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정도도 절대 아니었대요. 게다가 모아이 석상이 800개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또한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매일매일 삼시세끼 밥만 먹고 만들었다 쳐.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옮겼냐는 거예요. 작게는 3톤부터 90톤까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이 많아서 옮겨야 되는데 이걸 다 어떻게 옮기냐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이게 과학적으로 또다시 도저히 사람이 만들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건 외계인이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들이 이 석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무가 필요해요. 왜 나무가 필요하냐면 나무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대고 바퀴처럼 끌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쉽게 이동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이스터 섬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발견됐을 당시에는 거의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외계인이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섬의 전설 중에 하나가 마케마케라는 게 있대요. 근데 마케마케라는 이야기가 뭐냐? 이게 단어의 어원이 새 플러스 사람에서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외계인이었다라는 설로 주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이용해서 지구에 와서 지구를 방문한 기념으로 모아이들을 만들었고, 특히나 이 어떤 모아이들은 이 머리 위에 이런 붉은색의 모자 같은 걸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으로는 이 모자를 쓰고 있는 이것들은 이제 어떤 외계인의 모자 또는 우주모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외계인들은 왜 하필 이스터 섬에 정착을 했는가? 그거에 대해선 밝혀진 게 없어요. 왜 이 거대한 돌들을 조각했는가? 모르죠. 어떤 이들은 일부만 외계인이 제작을 한 거고, 일부는 여전히 그 원주민들이 그들에게서 방법을 배워서 만들어낸 거다라는 설들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자, 물론 여러분, 이건 설입니다. 썰이에요. 또 다른 이야기 좀 해볼까요? 그 다음으로 대두된 이야기는 도대체 어떻게 이 석상들이 이동을 했냐는 거예요. 이스타섬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없다는 건 아주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이 이스터섬이 왜 몰락하게 됐는지에도 관계가 깊을 수 있어요. 원래는요, 전설에 의하면 이 이스터섬은 굉장히 숲이 우거진 곳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외계인이 아니라 이제 원주민들이 모아이를 막 미친 듯이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경쟁적으로. 집집마다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모아이 만들기인 거야. 그런데 이들이 만들고 나서 이걸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잘라내고 소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가 이 이스터섬에서 없어진 거죠. 아주 베이직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카누를 만들 만한 나무조차 나중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부로 못 나가죠? 그래서 이 이스터섬에 고립이 되죠. 그래서 이 안에서만 생계를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고기를 먹기 위해 서로를 살인하고 인육을 섭취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몰락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무가 없어지다 보니까 땅이 척박해지면서 정말 이 자기들이 나무를 뱀으로써 먹고 살 길을 그냥 없애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모아이상에 눈이 박혀 있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대요. 근데 어떤 상에는 눈도 없고 모자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이제 모아이 상을 처음엔 열심히 만들다가 모아이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눈을 훼손하고 모자를 없앤 게 아니냐. 그래서 현재의 이런 모습이 된 게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 추측일 뿐이에요. 참고로 저는 모아이 상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모아이 상은 칠레 옆에 있는 이스터 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에 가시면 런던에 대영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대영 박물관에 한 관에 들어가면 모아이 상이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봤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어요. 자, 그래, 모아이 상 만든 것도 좋아. 이동도 했어. 그런데 정말 이 석상을 만들 만큼 충분한 인구가 있었던 거야? 이 작은 섬에? 실제로 네덜란드인들이 도착을 했을 때 여기는 인구가 3,000명밖에 없었어요. 이 수많은 석상을 운반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인력 아니었냐라는 거죠. 물론 도구로서 나무가 소요가 됐지. 그래서 환경 파괴가 됐지. 이런 가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말 크기도 어마어마한 800개 이상이 되는 이 모아이상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자,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모아이 섬에 있었던 나무는 사실 야자수래요. 그런데 야자수는 겉은 딱딱한데 속은 물렁물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옮기려고 해도 얘는 이 몇 톤씩 되는 이 모아이상을 절대 지탱할 수가 없는 그런 물렁물렁한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굴림대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설도 있어요. 그럼 뭐야? 사람도 없어. 그걸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럼 도대체 이건 누가 만든 거냐는 거죠. 정말 미스터리예요. 누가 만든지 몰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모아이 상들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데 해안가 중심이 아닌 애들도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 이 모아이 애들은 우뚝 솟아있는 애들도 있지만 버려진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에 의하면 만들어진 거, 섬 안쪽에서 만들어서 해안가 쪽으로 가지고 가려다가 실패해서 중간에 버려진 애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애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땅에 박힌 채 버려져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문제를 봤어요. 왜 얘네들은 이 해안가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버려졌을까? 그랬더니 얘가 똑바로 제대로 서지를 못하는 형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네가 처음에 운반되기 전에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석상에 밑이 있으면 이 밑을 평평하게 깎지 않은 상태로 움직이는 건가 하는 가설에서 예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이 5톤짜리 모아이 복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운반 실험을 하기 시작했죠. 영상을 먼저 보실게요. 저런 식으로. 자, 움직이고 있죠. 5톤짜리예요. 5톤짜리인데 어쨌든 18명의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움직여지네.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네. 맞아요. 이 새 연구에서 석상의 밑바닥 부분을 굴곡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만들지 않고 이걸 약간 굴곡지게 만들면 석상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쉽게 걸을 수 있다는 걸 입증해낸 거예요. 편편하지 않고 동그랬을 때. 뒤뚱뒤뚱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모아이의 형태는요.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상당히 석상들이 모양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아이들을 정말 모든 밑에 부분을 다 둥그렇게 만들어서 뒤뚱뒤뚱 해가지고 움직인 걸까? 이 실험에 성공한 건요. 5톤짜리라고 했죠. 근데 100m를 옮기는데 40분이 걸렸어요.
그렇게 되면 3,000명의 원주민들이 하루에 800m 이상으로 옮길 수 있대요. 하나를. 그러면 뭐죠 이게? 이게 좀 계산이 안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옮기는 건 아니고 아마 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뭔가 옮기는 방법이 나무를 이용하지 않고서라도 있다라는 것은 알게 됐지만 무언가 우리에게 맞지 않아요. 게다가 어떤 애들은 이 석상의 밑에 부분이 동그랗지 않아요. 특히나 다른 모양이 있는 게 발굴이 됐어요. 이게 이제 미스테리예요. 지금부터 이제 더 말도 안 되는 미스테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새로운 모아이의 형태가 2015년 8월에 발굴됐어요. 여태까지는 그냥 이제 땅 위에 여기 배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잘려가지고 있는 모양이었는데, 글쎄 모아이 상의 밑을 파보니까 하체까지 있는 모아이가 발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이가 사실 우리가 요만큼만 봤잖아. 근데 땅 밑에 저만큼이 박혀 있었던 거야. 와, 그럼 도대체 누가 만들어서 그 안에 이걸 박아놨냐는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이 사진 보세요, 여러분. 이 모아이 상이 여러분이 자꾸 사진으로만 보니까 지금 크기가 가늠이 안 되는데, 모아이 상이 나라면 사람은 이만한 거예요. 지금 요만한 거예요. 이렇게 큰 모아이 상. 저는 지금 하체까지 있는 모아이 상의 사진을 발견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상체 밑에 요 엉덩이 부분까지 있는 모아이 상만도 이 정도의 길이에요. 사람은 요만하고요. 세계 7대 불가사의인 모아이 상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습니다.